서울 외곽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세 식구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외아들 부부와 함께 지내는 노모 강옥자는 올해 74이 되었고요. 남편을 오래전에 떠나보낸 뒤 이 집에 들어와 살게 된 지도 벌써 7년째예요. 그녀의 아들 도유는 42살로 중견기업에서 부장으로 근무 중이죠. 규칙적인 일상과 조용한 성격을 지닌 사람이에요.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출근하며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별다른 말 없이 중립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었습니다. 도윤의 아내 서연은 38살이에요. 말투는 정중하고 옷차림은 단정했으며 겉으로 보기엔 누가 봐도 흠잡을 곳 없는 며느리처럼 보였어요. 외부 사람들 앞에서는 유쾌하고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는 그녀였지만 집안에서는 미묘한 기류가 감돌곤 했죠. 그날 아침도 늘 그래왔던 날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시계는 오전 7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주방에서는 국물이 조용히 끓고 있었어요. 전날 밤 불려둔 미역과 소고기 몇 점이 부드럽게 퍼지고 있었고요. 서연은 말없이 식탁 위에 반찬을 하나씩 올려두었고 도유는 셔츠 단추를 채운 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는 습관처럼 넥타이를 고르고 재킷을 걸쳤어요. 손목시계를 확인하고는 가방을 들었죠. 옥자는 도윤의 맞은편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요. 그녀의 앞에는 아직 젓가락도 들지 않은 밥그릇이 놓여 있었어요. 서연이 컵을 내밀며 말했어요. 어머님 물 좀 드세요. 국은 미역 잘 불렸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녀의 시선은 살짝 식탁 아래를 향하고 있었죠. 옥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컵을 받았어요. 국을 떠보려 했지만 손끝이 조금 떨렸고 국물이 수저 밖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아이 참. 서연이 작게 내뱉었지만 그것은 거의 혼잣말처럼 들렸어요. 도유는 무심하게 냅킨을 건넸고 옥자는 감사하다는 말도 없이 손끝으로 닦아냈습니다. 그 순간을 본 도윤의 얼굴에는 변화가 없었고 그냥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오늘 회식 생길 수도 있어요. 늦으면 먼저 주무세요. 식사를 마친 도윤이 말했어요. 네, 알겠어요. 어머님은 제가 챙길게요. 서연은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대답했고요.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의 공기는 몇 초 사이에 전혀 다른 것으로 바뀌었어요. 조용하고 정적인 기류가 공간을 감쌌고 서연은 식탁 위를 바라보다가 손에 힘을 주어 국그릇을 들었죠. 싱크대에 내려놓는 소리가 조금 컸고 물이 튀었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안 드세요? 또 남기면 버리기만 하잖아요. 말투는 낮았고 표정은 차가웠어요. 옥자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죠. 그녀는 이미 익숙하다는 듯 입을 닫았고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국물은 식어가고 있었어요. 진짜.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하나. 서연은 그렇게 말하고는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말은 작았지만 분명히 들릴 만한 거리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청소기를 돌리기 전 그녀는 커피를 내리며 이어폰을 귀에 꽂았고요. 거실에는 청소기 소리와 잔잔한 음악 소리가 동시에 퍼지고 있었어요. 그 시각 옥자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천히 방문을 닫고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달력을 꺼냈어요. 숫자들 위에 작고 빨간 동그라미가 몇 개 찍혀 있었죠. 그녀는 그중 오늘 날짜를 찾아 손끝으로 짚은 뒤 조심스럽게 또 하나의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오늘도. 참았네요. 그녀는 조용히 그렇게 말하고 이불을 살짝 정리한 뒤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햇살이 거실 창을 통해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고요. 고요한 집은 정돈되어 있었고 서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커피를 들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누가 보아도 완벽한 일상처럼 보였지만 어딘가 분명하게 틀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틈은 서서히 벌어지고 있었고 곧 누군가는 그 안으로 빠져들게 되겠지요.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고 햇살이 거실 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벽지 위에 반사되고 있었어요. 주말 오전 도유는 회사에 가지 않는 날이었지만 여전히 이른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내리려던 그는 주방에 들어섰고 식탁 위에 놓인 작은 종이 조각 하나를 보게 되었어요. 그 종이는 고지서 같았고 전기요금이 예상보다 높다는 점이 그의 눈길을 끌었어요.
전기료가 이 정도로 나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곧 그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식탁 한켠으로 밀어두었어요. 서연은 안방에서 머리를 말리고 있었고 강옥자는 아직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커피를 내린 뒤 조용히 어머니의 방문 앞에 섰어요. 노크도 하지 않고 문고리를 잡았다가 손을 내리며 멈췄죠. 잠시 망설인 끝에 문을 열자 창문 커튼은 닫혀 있었고 방 안은 희미하게 어두웠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그가 조용히 말하자 침대에 앉아있던 옥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수건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고 얼굴에는 어딘가 피로감이 짙게 묻어 있었어요. 아침 드세요. 오늘 된장국 끓였대요. 그래, 곧 나갈게요. 그녀는 짧게 대답하고 시선을 돌렸어요. 도윤은 잠시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눈 밑에 희미한 멍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기. 다치셨어요? 그의 물음에 옥자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죠. 아니에요. 어제 욕실에서 살짝 미끄러졌어요. 별일 아니에요. 그 말은 자연스러웠지만 도윤은 어쩐지 마음 한켠이 무겁게 가라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단순한 넘어짐이라고 믿기엔 그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죠. 식탁에서는 서연이 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마늘을 다지고 국을 덜고 반찬 그릇을 정리하면서 틈틈이 거울을 보았죠. 도윤이 옥자와 함께 자리에 앉자 그녀는 다정한 말투로 물었어요. 어머님, 오늘은 된장이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응, 잘 끓였네. 옥자는 말했지만 수저를 드는 속도는 느렸습니다. 국을 한 숟갈 뜨고는 그대로 내려두었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도윤은 어느 순간 자신이 입맛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는 밥을 먹다 말고 물컵을 들었고 그때 무심히 식탁 밑을 내려다보게 되었어요. 어머니의 슬리퍼가 양쪽 짝이 맞지 않았고 한쪽은 발등이 벗겨진 채 겨우 걸쳐져 있었어요. 그 모습이 이상하게 보였어요. 평소 어머니는 그런 걸 그냥 넘기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날 오후 도윤은 서재 겸 작업실에 들어가 책장 한쪽에 놓여있던 낡은 외장 하드를 꺼냈어요. 과거 프로젝트 때문에 써두었던 보안 장비들이었죠. 그 중에는 작은 카메라 모듈 하나도 있었어요. 그는 괜히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아닐까 자신을 의심하면서도 결국 카메라를 책상 위에 꺼내놓았습니다. 그 카메라는 휴대폰 충전기처럼 생긴 모양이었고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날 밤 서연이 먼저 잠들고 난 후 도윤은 몰래 거실 구석과 주방 천장, 어머니 방 앞 복도 쪽에 작은 장치를 설치했어요. 익숙한 손놀림으로 배선을 정리하고 카메라 방향을 확인했죠. 이건 그냥 혹시 몰라서예요. 그는 그렇게 혼잣말을 했고 스스로에게 불안의 이유를 정리하려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표정, 아내의 무표정, 그리고 자신이 놓쳤던 지난 날들의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엉켜 있었어요. 그날 밤 도윤은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화면 속 아무 일도 없는 영상을 보면서 자신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건지도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저 무언가 놓치고 있다는 불안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어요. 그저 무언가 놓치고 있다는 불안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고 어둠 속에서도 옥자의 방 창문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모든 것이 조용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불길하게 느껴졌어요. 그 집은 너무 조용했고 너무 정돈되어 있었고 너무 이상했어요. 카메라는 정지된 물체처럼 조용히 집안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낮에도 밤에도 누군가의 눈이 아닌 눈으로 공간을 바라보고 있었죠. 도윤은 자신의 휴대폰을 통해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걸 확인하며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의심이라기보다는 확인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그 확인이 며칠 사이 무언가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화면 속의 어머니는 자주 방에 홀로 앉아 있었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이 되어서야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나왔고 거실에 있던 서연은 이어폰을 낀 채 무표정하게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지도 않았고 말도 건네지 않았죠.
옥자가 천천히 식탁에 앉아 있자 서연은 일어나 국을 데우고 반찬을 대충 꺼냈어요. 말은 하지 않았고 상을 차리는 동안에도 손끝에는 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도윤은 그 장면을 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낯선 느낌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서연에게 말을 걸려다 멈추는 모습이 몇 번이나 화면에 잡혔죠. 그녀의 입술은 간신히 움직였지만 그 끝은 늘 침묵으로 닫혔어요. 어느 날 영상에서는 조금 더 명확한 장면이 포착되었어요.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오후였고 서연은 주방에 있다가 어딘가 짜증이 난 듯한 얼굴로 식탁에 무언가를 툭 내려놓았어요. 드실 거면 빨리 드세요. 또 식으면 데우기 귀찮잖아요. 그녀는 말한 뒤 바로 돌아섰고 그 말이 끝날 무렵 화면은 잠시 정지된 듯한 고요함을 보여주었어요. 옥자는 아무 말 없이 앞에 놓인 반찬을 바라보다가 물컵을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그런데 손이 떨렸고 컵이 식탁 위에 떨어지면서 물이 엎질러졌죠. 서연은 그 소리에 돌아서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제는 드시는 것도 제대로 못하세요? 그 말은 낮게 그러나 날카롭게 던져졌습니다. 도윤은 모니터 앞에서 숨을 삼켰고 화면 속에서 자신이 알던 아내가 아닌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녀의 얼굴은 분명 웃고 있지 않았고 그 눈빛은 날이 서 있었어요. 어머니는 수건을 꺼내 조용히 물을 닦았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도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기억 속에서 과거의 일상이 재생되었고 자신이 놓쳤던 단서들이 이제서야 실체를 드러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자주 문을 잠그던 이유. 식사 중 몇 번이고 젓가락을 내려놓던 모습. 언젠가 아무 일 없어요라고 말하면서도 시선을 피하던 그 눈빛. 모두 그저 노인의 피로로 넘겼던 행동들이었어요. 그날 밤 도윤은 다시 영상을 돌려보며 어머니의 표정을 여러 번 재확인했어요. 어느 순간 그는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되었어요. 이걸 언제부터였을까? 서연은 침실에서 자고 있었고 옥자는 방에서 불을 끄고 누운 채 화면 속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고요함이 도윤에게는 오히려 공포처럼 다가왔습니다.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다는 감각이 분명하게 다가왔고 그 무너짐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조용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그 무너짐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조용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그는 다시 고개를 들고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같은 장면이 반복될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요. 하지만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 말도 내뱉을 수 없었어요. 그는 결국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그날 밤 도윤은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꿈속에서도 어머니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대신 물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서연의 무표정한 얼굴만 반복해서 떠올랐어요. 그 침묵은 너무 길었고 그 침묵 속에는 누군가의 신음이 또 다른 누군가의 무관심이 섞여 있었어요. 시간은 흐르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도윤은 여전히 매일 밤 카메라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낮 동안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보다 집에 돌아와 휴대폰 속 영상을 재생하는 일이 더 그를 지치게 만들고 있었어요. 서연의 행동은 예상보다도 단조로웠어요. 과장되거나 극적인 장면은 드물었고 오히려 너무 평범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도윤을 무섭게 만들었어요. 그녀는 어머니에게 거의 말을 걸지 않았고 대부분의 시간이 무시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밥은 네오대 식기에는 미처 묻지 않은 반찬이 남겨져 있었고 국은 미지근하거나 식은 채로 놔두기 일쑤였어요. 옥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방에 머무는 시간이 더 길어졌고 거실에 나오는 시간도 줄어들었어요. 식사 시간에조차 자신의 방에서 한참 있다가 조용히 나타나 상에 앉았고 그 앉은 자리에서도 수저를 제대로 들지 못했죠. 영상 속에서 그녀는 종종 손끝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보냈고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는 날도 많았어요. 어깨는 자주 굽어 있었고 숨소리조차 낯설 만큼 작게 들렸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숨을 죽이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도윤은 그 장면들을 보며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이미 포기한 상태였어요.
서연의 말투나 표정, 움직임에서 느껴지는 무심함은 감정의 파국이 아닌 습관처럼 다가왔어요. 오히려 그 담백한 폭력이 더 깊게 뼈에 사무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날 영상 속에서 옥자가 식사 도중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목에 무언가 걸린 듯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고 물을 찾으려 허둥대는 모습이 포착되었어요. 서연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화면 너머에서는 그녀가 들었을지도 모를 기침 소리가 분명하게 녹음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어폰을 낀 채 얼굴을 돌리지도 않고 화면을 스크롤하고 있었죠. 옥자는 물컵을 찾지 못한 채 결국 천천히 기침을 멈췄고 등을 돌리고 자리를 떠났어요. 도윤은 그 장면을 반복해서 보았어요. 3번, 4번, 10번 이상.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건 단순한 분노도 아니었고 서운함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신이 가족이라 믿었던 관계들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깨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자신만 그걸 몰랐다는 데서 오는 수치심이었어요. 그는 어머니가 한마디 말도 없이 기침을 멈추는 그 장면에서 자꾸만 아버지의 마지막 날이 떠올랐어요. 병원 침대에서 숨이 가빠지던 그때 자신은 수술동 의서에 서명하느라 옆에 없었죠. 이번에도 그는 그 곁에 없었어요. 그날 밤 도윤은 화면을 켜둔 채 불을 끄고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화면 속 어머니는 불이 꺼진 방 안에서 움직이지 않았고 서연은 씻고 나온 뒤 어머니의 방문 앞을 스치듯 지나갔어요. 문 앞에서 멈출 줄 알았지만 그냥 지나갔어요. 아무 말도 없었고 그저 거실 조명을 끈 그녀의 뒷모습만이 화면에 남았어요.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그 침묵이 오히려 고막을 찌르는 듯 아프게 느껴졌어요. 도윤은 결국 눈을 감았고 그 순간 귀 안에서 자신도 모르게 울리는 작은 말소리를 들은 듯 했어요. 왜 이제야 보세요. 그 목소리는 현실이 아니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뚜렷하게 울리고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고 손으로 이마를 감싸쥐었어요. 그 자세로 아주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침묵을 견디는 사람처럼 앉아 있었어요. 침묵은 기록이 되지 않지만 때로는 가장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그날 밤 도윤의 마음에는 처음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두려운 결심이 태동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직 그 결심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고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그날 아침 평소보다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에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의 표정에는 어딘가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고 손에 든 가방은 이전보다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것은 단지 노트북이나 서류 때문이 아니라 마음속에 쌓여있는 무언가가 무게를 더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컴퓨터를 켰고 퇴근 후에는 근처 전자기기 매장을 들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심이 끝난 상태였어요.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이었고요. 그는 소형 저장 장치, 외부 서버 백업 시스템, 고감도 음성 녹음기가 포함된 카메라를 구매했습니다. 모든 제품은 익숙한 듯 선택되었고 설치도 어렵지 않았어요. 과거 프로젝트에서 보안 관련 기술을 다룬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날 밤 도윤은 거실 조명만 희미하게 켜둔 채 서연과 옥자가 잠든 뒤 조심스럽게 작업을 시작했어요. 이미 설치된 CCTV 외에 각 방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장비들이 추가되었고 그의 손놀림은 느리지만 확고했어요. 그는 어머니의 방문 앞 허리 높이쯤 되는 벽 쪽 콘센트에 작고 납작한 마이크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식탁 아래에도 동일한 장치를 숨겼죠. 이 모든 작업은 단 한 사람에게도 들키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은 기록을 시작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 가능한 한 모든 시간을 데이터로 남겼고 그 영상과 음성은 외부 드라이브에 자동 저장되도록 설정했어요. 옥자의 모습은 날이 갈수록 조용해졌고 무표정 속에서도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녀는 점점 방 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고 간혹 도윤과 마주칠 때에도 어딘가 시선을 피하는 듯한 기색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도윤이 퇴근 후 거실에서 영상을 재생하고 있을 때 화면 속에서 한 장면이 천천히 지나갔어요. 서연이 식탁에 국을 놓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국 식기 전에 드셔야죠. 그 말은 평범해 보였지만 어조에는 미묘한 압박이 있었어요. 옥자는 수저를 들고 있다가 멈추었고 몇 초 뒤에 다시 내려놓았어요. 그 손끝이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국그릇을 다시 치웠고 옥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장면에서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어요. 문이 닫히는 그 순간 도윤은 눈을 감았어요. 그는 이제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관계의 문제가 아니었고 오랜 시간 쌓여온 일방적인 힘의 작용이었어요. 말 대신 침묵이 쌓이고 정 대신 거리감이 고여있는 집. 그곳에서 어머니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도윤은 옥자의 방을 조용히 열었어요. 불은 꺼져 있었고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가 다가가자 옥자는 잠에서 깨어난 듯 몸을 살짝 움직였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옥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불을 더 끌어당기며 등을 돌렸어요. 그 모습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었어요. 그는 방을 나서려다 멈췄어요. 문고리에 손을 얹은 채 다시 말했죠.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 말에 옥자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뒷모습을 향한 조용한 시선이 어둠 속에서 느껴졌어요. 도윤은 그날 밤 처음으로 어머니의 방 앞에 앉아 새벽까지 잠들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수없이 많은 생각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는 이제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 침묵을 끝낼 방법을, 잃어버린 목소리를 되찾을 방법을 말이에요. 그날은 평소보다 기온이 낮았고 창밖에는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릴 때마다 집안은 더 정적에 가까운 침묵으로 가라앉았어요. 도윤은 오전 회의가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일찍 퇴근했어요. 집에 들어섰을 때 서연은 주방에서 조용히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도윤의 조기 귀가에 놀란 기색 없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오늘 무슨 일 있어요? 왜 이 시간에 오셨어요? 그 말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표정도 목소리도 익숙한 아내의 그것이었어요. 그러나 도윤은 대답을 피한 채 거실로 들어갔고 벽시계를 올려다보았어요. 오후 3시 반이었죠. 옥자는 방에 없었고 집안은 적막했어요. 그는 무심한 듯 물었어요. 어머니는 방에 계세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좀 전에 쉬러 들어가셨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과 동시에 도윤은 자신의 방으로 향했고 책상 서랍을 열어 태블릿을 꺼냈어요. 그리고 곧바로 연결된 CCTV 화면을 재생했어요. 녹화된 시간은 불과 1시간 전이었고 도윤이 없던 오후의 영상이 화면 위로 흘러나왔어요. 영상 속에서 강옥자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와 식탁 앞에 앉았어요. 그녀는 손에 쪽지를 들고 있었고 그 종이를 테이블 위에 살며시 올려두었어요. 그러나 옥자는 자리에 오래 앉아있지 않았어요. 곧이어 서연이 부엌에서 나왔고 그녀의 시선이 식탁 위 종이에 머물렀어요.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 잠깐 미세한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 종이를 천천히 집어들고 찢기 시작했어요. 종이는 조용히 갈라졌고 그녀는 그것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는 듯 너무도 익숙하게요. 옥자는 그 모습을 옆방 문틈에서 보고 있었고요. 카메라는 그녀의 눈과 서연의 뒷모습을 동시에 담고 있었어요. 그 다음 장면에서 서연은 거실로 돌아와 리모컨을 들고 TV를 켰어요. 그리고 앉으며 말했어요. 필요한 건 말로 하시라니까요. 글씨로 써놓으면 다 전달되는 줄 아세요? 그 말은 TV 소리에 덮여 명확하게 들리진 않았지만 녹음된 음성 파일에서는 또렷하게 남아 있었어요. 서연의 어조에는 냉소와 피로 그리고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잠시 후 옥자가 다시 방에서 나왔어요. 그녀는 말없이 테이블 옆을 지나 화장실로 향했는데 걸음걸이는 조금 더 느려져 있었어요. 카메라가 그 순간 그녀의 오른쪽 무릎 부위에서 멍 자국을 포착했어요. 서연은 소파에 기대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며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옥자가 지나가는 동안 시선을 단 한 번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 장면. 화장실에서 나오는 옥자의 발걸음이 휘청였고 벽을 짚으려던 손이 허공을 가르며 중심을 잃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무겁게 거실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낮은 신음소리가 마이크에 잡혔고 손끝이 허공을 더듬었어요. 서연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고 도윤은 그 장면을 보는 동안 숨을 멈추고 있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돌려 그 소리를 들었는지 잠시 화면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그러나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어폰을 꺼내 다시 핸드폰에 꽂으며 다리를 꼬았어요. 도윤은 더 이상 영상을 재생할 수 없었어요. 화면을 껐고 태블릿을 테이블에 내려놓은 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그는 지금까지의 모든 영상, 모든 대화, 모든 침묵의 의미를 뒤늦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겪은 모든 날들, 그 속에서 서연이 얼마나 치밀하고 조용하게 그녀를 밀어냈는지를 말이에요.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늦었을까? 그 물음에는 답이 없었고 그는 오직 손끝으로 태블릿을 다시 열고 해당 영상을 외부 드라이브에 백업하기 시작했어요. 그 손끝은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차가운 땀이 맺혀 있었어요. 이제 그는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는 마음속에 하나의 문장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내가 끝낸다. 이 집의 침묵을. 도윤은 그날 밤 단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는 같은 장면이 끊임없이 재생되고 있었죠. 거실 바닥에 쓰러진 어머니, 이어폰을 꽂고 앉아있는 서연, 아무도 없는 공간 속의 절박함. 그는 새벽이 밝기 전에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침대 옆에 놓아둔 태블릿을 다시 열었고 백업된 영상 폴더를 확인했어요. 날짜별로 정리된 영상 파일이 수십 개에 이르고 있었고 그중 일부는 별도로 편집되어 증거로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는 USB 드라이브에 필요한 영상만 추려 담았고 노트북으로 파일을 정리하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된 메일 초안도 작성했어요. 메일 수신인은 법률상담기관, 가족폭력신고센터, 그리고 자신이 아는 기자 한 명이었어요. 그 모든 행동은 조용하고 차분하게 진행되었어요. 마치 이미 마음이 단단히 굳어져 있다는 듯이요. 분노보다는 정리된 감정보다는 사명감에 가까운 느낌이었어요. 그날 아침 도윤은 출근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서연은 식탁에 앉아 신문을 넘기고 있었고 그를 향해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일찍 끝나요? 저녁 준비할까요? 그 말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가볍게 흘러나왔어요. 도윤은 짧게 늦을 수도 있어요 라고 말했고 눈길조차 주지 않고 현관문을 닫았어요. 밖으로 나선 그는 직장으로 가지 않았어요. 택시를 타고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고 사전에 예약한 상담에 따라 고소장 작성과 가정폭력 관련 법률 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안내를 받았어요. 사전에 예약한 상담에 따라 고소장 작성과 가정폭력 관련 법률 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안내를 받았어요. 상담 중 그는 말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영상, 음성 모두 기록되어 있고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런 사건은 증거가 명확하면 절차가 빠르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는 법적 조치만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이 집의 남은 침묵이 정리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도윤은 또 다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프리랜서로 활동 중인 영상 편집자였고 과거 함께 일한 적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영상의 일부 장면을 사회고발 형태의 클립으로 정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단순히 법정 제출이 아닌 세상에 보여줄 영상이 필요했어요. 편집자는 놀란 얼굴로 묻지도 않았고 그저 맡겨진 영상을 받아 조용히 파일을 확인했어요. 그 표정 속에는 분노와 당혹 그리고 조심스러운 침묵이 섞여 있었어요. 이 영상은 어디에 쓰실 건가요? 그 물음에 도윤은 짧게 대답했어요. 공기처럼 퍼질 곳이면 어디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도윤은 평소처럼 침착한 표정이었어요. 서연은 아직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 소파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고요. 옥자는 방에 틀어박힌 채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가끔 기척이 느껴졌지만 문은 닫힌 채 열리지 않았어요. 도윤은 조용히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겠다고 말했어요.
서연은 고맙다는 말 대신 물 한 잔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고 도윤은 주방에 혼자 남았어요. 설거지를 하며 그는 손을 멈췄어요. 눈앞에는 싱크대 위에 두고 간 쪽지 한 장이 있었어요. 익숙한 손글씨, 다소 흐릿한 글씨체로 쓰인 글이었죠. 이 집에는 이제 내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문장은 옥자의 것이 분명했어요. 그는 손에 물이 묻은 것도 잊은 채 쪽지를 들고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직 누구도 마주하지 않았고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다음 날이 되면 그 조용한 침묵 속에 묻혀있던 진실의 무게가 터져나오게 될 것이라는 걸 도윤은 알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어요. 전날까지 내렸던 비로 공기가 정화된 탓인지 유리창을 뚫고 들어온 빛은 어둡고 무거운 집 안 공기를 조금이나마 밀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빛이 닿는 거실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고 셔츠를 다려 입은 뒤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꺼냈어요. 바탕화면에는 전날 밤 편집자에게 받은 영상 파일이 정리되어 있었고요. 그는 짧은 호흡을 가다듬고 브라우저를 열었어요. 한 언론사의 고발 기사 제보 페이지, 그리고 한 SNS 계정의 메시지 창이 동시에 열려 있었죠. 손가락은 잠시 멈칫거렸지만 결국 그 영상 파일을 끌어다 놓고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그 순간 어제까지 혼자였던 진실이 세상과 연결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돌이킬 수 없게요. 그는 영상의 메인 타이틀을 떠올렸습니다. 집이라는 이름 아래 한 노인에 기록되지 않은 침묵. 시간은 오전 8시. 집안은 조용했지만 곧 흔들리게 될 것이었어요. 서연은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주방에 음악을 켜두었어요. 달걀을 부치고 국을 데우며 평소처럼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죠. 도윤은 식탁에 앉아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았어요. 오늘도 회식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가볍고 일상적이었어요. 그는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어요. 오늘은 집에서 중요한 일이 생길 거예요. 서연은 말뜻을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기울였어요. 그러다 벨소리가 울렸고 도윤은 말없이 일어나 현관문을 열었어요. 문 앞에는 낯선 남자 둘과 사회복지센터 직원이 서 있었어요. 한 사람은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강옥자님 관련 학대 의심 신고 건으로 방문했습니다. 그 말에 서연은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렸고 도윤은 거실로 돌아와 조용히 태블릿을 켰어요. 화면에는 영상 편집자가 정리해준 클립이 플레이되고 있었고요. 강옥자가 식탁 앞에서 수저를 들지 못한 채 굳어있던 모습,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던 영상, 그리고 서연이 소파에 앉아 아무 반응 없이 휴대폰을 보고 있던 장면까지 하나씩 화면을 채우고 있었어요.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던 영상, 그리고 서연이 소파에 앉아 아무 반응 없이 휴대폰을 보고 있던 장면까지 하나씩 화면을 채우고 있었어요. 서연은 얼굴이 굳은 채 뒤로 물러났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거 조작이에요. 일부러 그렇게 찍은 거잖아요. 나 그런 적 없어요. 그녀는 손을 떨며 말을 이어갔지만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사회복지사는 조용히 거실을 둘러본 뒤 강옥자의 방 앞에서 문을 두드렸어요. 강옥자 어르신 괜찮으세요?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문이 열렸어요. 그 안에는 어두운 방 안에 앉아있던 옥자가 있었어요. 그녀는 소리를 듣고도 반응이 없었고 누군가가 다가와도 몸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녀는 너무 오래 침묵했기 때문이에요. 너무 오래 그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고 누구도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으니까요. 복지사는 천천히 다가가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괜찮으세요? 이제 어르신 말씀 들어줄 사람이 왔어요. 그 말에 옥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시선은 불안했고 입술은 떨렸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동안 정말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 한 문장이 방 안의 공기를 바꿨어요. 누군가는 눈을 피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조용히 숨을 삼켰어요.
서연은 옥자의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마치 자신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가는 것이 두려운 듯 했어요. 그날 이후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고소장을 정식으로 제출했고 영상은 곧 온라인 뉴스에 실렸어요. 한 노인의 침묵이 세상에 닿는 데에는 단 하루면 충분했어요. 옥자는 며칠 뒤 요양보호시설로 이동했고 조용한 방에서 다시 처음처럼 지내기 시작했어요. 말은 적었지만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졌어요. 서연은 경찰 조사를 받았고 집을 떠났어요. 그 뒤로 연락은 없었어요. 집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은 이전과는 달랐어요. 더 이상 숨겨진 침묵이 아니었고 더 이상 누군가를 덮는 침묵도 아니었어요. 도윤은 어머니의 방 커튼을 걷고 침대 옆에 작은 난초를 놓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조금씩 돌아올 수 있겠죠. 그 말은 자신에게 한 말이기도 했고 어머니에게 한 말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이 집이라는 공간 전체를 향한 말이기도 했습니다.